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저희 느낌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이렇게 보면 요 전에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알파고 때문에 또 인공지능 얘기가 아주 바람처럼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빅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바람이 불어왔는데 혹시나 이번에도 혹시 그냥 바람이 훅 지나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이 생기는데 부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알파고는 사실 2016년도에 이세돌 바둑기사를 누르면서 와, 사람보다 강한 AI가 나올 수 있구나 해서 사람들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게 맞죠. 예. 그리고 2년 전에 메타버스만 해도 와,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만 있었는데 예. 집에서 실제 현장에 간 그런 현실감과 몰입감을 줄 수 있네 라고 해서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예. 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알파고 써보셨어요? 안 썼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정의는 사실 VR과 AR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예, 세상이거든요. 예. 그런 메타버스를 오랫동안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챗GPT는 써보셨습니까? 그거 당연히 쓰죠. 그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 챗GPT는 수억 명이 쓰고 있거든요. 1번 그게 다르고 2번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알파고 AI는 물론 저는 안 써봤지만 그 이후에 알파고는 바둑을 깰 수 있는,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쪽에 있어서 뭐 단백질 DNA를 생성하는 쪽에 활용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네로 AI, 즉 인더스트리얼 AI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알파고의 충격 덕분에 더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 기반에 있어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실제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이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고는 사실 더 깊은 인더스트리얼 AI를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주변에 돌아보면 많은 전통 기업이 그런 AI를 알게 모르게 쓰고 있고요. 자, 메타버스도 지금 2년, 3년 전에 훅 떴는데 저는 잠깐 가라앉은 것이지, 즉 거품이 가라앉은 것이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블록체인도, 즉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도 모든 것들이 갑자기 주목받으면 냄비처럼 식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아예 죽느냐, 아직 다시 성장하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저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는 다시 기회를 가질 거다. 지금 숨고르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챗GPT도 물론 갑작스럽게 너무 떠서 잠깐 숨고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은 가질 거라고 봐요. 예. 하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챗GPT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이 세 가지가 서로 만나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기술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환상의 시간으로 막 올라갔다가 정점에 올라가서 환멸을 느끼게 되고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가는 그런 기술 그래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챗GPT라고 하는 모델이 지금 막 열광을 하는 건데 정점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어떤 단점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걸 어떤 걸 징조로 보고 계세요? 장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챗GPT와 같은 LLM 기술의 가장 큰 첫 번째 단점 중에 하나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예. 이 생성형 AI의 특징은 생성형 AI 작동 방식의 가장 큰 핵심은 무조건 나는 답을 해야 된다. 프롬프트를 날린 이 질문자에게 나는 어떻게든 답을 가져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실이 아니고 근거가 모호한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 말 대잔치가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문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들죠. GPU 비용이 네. 검색어 입력창에 검색을 쳐넣어서 발생하는 비용 대비 많게는 2, 300배, 적게는 100배가 드니까 결국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더 고도화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사용자든 기업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죠. 네. 그럼 들쓰게 되잖아요. 세 번째 문제는 저작권 문제죠. 아직 이게 회색지대인데 예. 저작권 문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크롤링을 해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학습하는 과정에 저도 브런치나 블로그에 글 엄청 쓰거든요. 그걸 가져다 쓰면서 제 허락 안 받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그렇죠. 공개되었지만 승인받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거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글은 좀 그나마 나올 수 있지만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쉽게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저작권 이슈도 있죠. 또 두 번째 저작권 이슈는 내가 프롬프트를 날리고 교수님의 프롬프트를 날려서 얻은 생성물이 물론 이게 보면 정말 LLM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제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날리고 10초 후에 날려도 다른 답변을 해주기는 해요. 물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특히 이미지나 이런 경우 나는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롬프트고 내 결과물이니까 내가 마음껏 써야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올린 거랑 비슷해. 여기서 저작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저작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다운될 그렇죠. 거니까 해결이 좀 네.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고질적인 LLM이 갖고 있는 한계죠. 이게 앞으로 LLM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 가장 큰 건 전 이거라고 봐요. 이거.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컨텐츠 중에 대부분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점차 LLM이 생성한 컨텐츠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히 일반적인 블로그든 유튜브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비중이 즉 기계가 만든 컨텐츠의 비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는 LLM을 믿지 않고 사람이 만든 컨텐츠를 찾고 싶어라고 찾았는데 이게 LLM이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 알 수 구별하기가 없잖아요. 없다.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문제, 인터넷상이 오염될 수 있는 문제도 앞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겠죠. 그 기술 보고서에 보니까 2025년에 인간이 만든 콘텐츠, 인간이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죠. 이제 모든 콘텐츠의 10% 이상은 이렇게 생성 AI가 만들 거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문제로다가 나누셨지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네. 야,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사실은 생성 AI가 자리를 잡는 건데 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오질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3, 4개월 만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예. 아, 저희가 열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에서 계속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제가 못 보고 있었습니다. 뭐 질문 한번 주시죠. 저도 그 얼마 전에 책 GPT를 활용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그 아수겁인가요? 예. 그 서비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물론 좀 의도를 갖고 질문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지. 그런데 정말 저도 잠깐 속을 뻔할 정도로 너무 자신 있게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가 가짜 정보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문이든 일단은 대답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라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모르는 정보들은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더 신뢰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조절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저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나온 용어 중에 할루시에이션이라고 환각. 아, 예. 네, 뭐 정말 진짜 같은 거짓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상대방에게 트러스트가 있게 설득을 할 거고 아니면 본인이 우리 교수들도 학생이 물어보면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금방 차이가 나는데 네. 과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시잖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할 거? 장표를 보여드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장표를 보시면 자, 엄청 복잡하죠. 뭐 같으세요, 교수님? 뭐 저기 챗GPT에 지금 뭔가를 넣었을 맞아요. 같은 예. 파라미터 변수라고 합니다. 예. 변수값. 원래 그 우리 구글이나 네이버 가면 연산자라고 있죠. 그렇죠. 예. 연산자라고 해서 키워드에다 플러스를 붙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붙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붙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내가 여기 있네요. 템퍼러처. 템퍼러처라는 연산자를 1에 가깝게 하면 창의적이고 0에 가까우면 진실, 사실만 얘기하거든요. 예. 팩트 위주로.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챗GPT 그걸 그대로 쓸 때는 이런 연산자가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챗GPT의 API를 특정 기업이 가져다가 이걸 쓸 때는 연산자를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소설을 창작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를 1에 가깝게 세팅을 해두겠죠. 그러면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오고 나는 이거 뉴스 기사나 이런 거와 관련 논리적 근거가 되게 중요해라고 하면 0에 가깝게 그 기업이 설정해 두겠죠. 그러면 아까와 같은 문제가 줄어들죠. 아니면 나 답 몰라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재밌는 게 예. 이순신 아이폰 도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기 이수신 아이폰하고 세종대왕 맥북 사건 그러니까요. 막 이런 것들. 말도 안 예. 되는 거. 예. 아니 무슨 이순신 그때 조선시대에 무슨 아이폰이 있었으면 맥북이 있어요. 예, 근데 예. 아무 말 대잔치를 해야 되니까 얘가 창의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창의적이죠.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모른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 예. 하고. 영에 가깝고. 대단히 창의적이네요, 진짜. 얘기를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챗GPT도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한 강화가 돼서 더욱더 정확한 또는 뭐 창의적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나뉘어서 저는
그 이순신 장군 아이폰 사건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야, 이게 정말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예. 교수님 저는 이제 IT 전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챗GPT를 통해 가지고 정말 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웹3와 버추얼 휴먼 그리고 챗GPT와 같은 LLM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을까 이걸 물어봤다고요. 지금 이 질문은 저도 답을 잘 예, 못하겠어요. 예, 근데 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선 그럴듯하네, 뭐 참고는 될 만하네 라고 싶어가지고 처음엔 끄덕거렸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프롬프트를 날렸느냐. 그래? 그럼 사례가 있으면 좀 들어줘봐. 그랬더니 얘가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 자, 뭐라고 얘가 답을 해주느냐. 페이스북이 바비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예. 그 바비가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LLM 기술이 탑재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대단하네. 음. 라고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죠. 아니나 다를까 없어요.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폰 도난 사건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 이 바비는 저야 이쪽 전문이니까 이상하다라고 해서 의심을 갖고 찾아봤지만 만약 그냥 웬만한 IT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철떡까지 믿을 거예요. 믿었겠죠. 그러면 아, 저도 얼마나. 의심을 했으니까, 그런 게 있었나? 그러니까요. 아니, 저기 얘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얘가 얼마나 인간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Is ChatGPT the future of search? 그러니까, 야, 혹시 챗GPT가 그 서치 엔진을 대신할 건가라고 하는 거라서, 야, 니들의 혹시 미래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는 그냥 인공지능이고요. 거기가 더 훨씬 더 능력이 많아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겸손하잖아요. 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제가 어쨌든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챗GPT를 더 잘 이해하면 좋으니까 제가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챗GPT를 서비스를 쓰면 창이 딱 나오잖아요. 예. 이게 대화 창이에요.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 채팅 방이 있어요. 카카오톡처럼. 예. 그래서 방을 여러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서 내가 선택한 방 안에서는 단기 기억창이라고 기억을 해요. 우리 주고받은 대화를. 네. 그래서 내가 얘를 길들일 수 있다고요. 야, 근데도 말이지 너 혹시라도 네가 겸손 떨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예. 그러면서 얘한테 롤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해봐. 너 좀 더 강하게 얘기해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봐.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면서 유도를 하면 예. 논조가 바뀌어요. 얘가 강박관념으로 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질문자가 던지는 프롬프트에 맞게. 그러니 그 프롬프트의 의도대로 움직인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이걸 잘 활용하면 약이고 잘못 활용하면 독이라고요. 잘 활용하면 계속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내가 더 알고 싶고 파악하고 싶은 정보를 예. 찾아낼 수 있어서 약이 되는 것이고 예. 독이 되는 건 얘가 말한 걸 요놈 봐라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챗GPT가 지능을 가지고 있네. 얘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이게 핵폭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길들인 거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미세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인 지금 파인 튜닝. 이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친화적인 용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센슈얼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단, 그리고 또 보면 나온 결과에 대한 어떤 점수를 매겨서 이게 조금 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강화 학습. 근데 결국은 보면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게 과연 효율이 어느 정도일까? 아니면 사람의 손을 꼭 거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맞아요. 사실은 LLM 기술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제너럴 데이터를 그냥 때려박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많은 정제 과정도 거치고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 값을 어떻게 최적화하는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한 검토도 거치고 또 더 나가서 이런 소수의 내부 개발자나 운영자가 아니라 실제 바깥 필드에서 사람들이 쓰는 걸 가지고서 RLHF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더 탄탄히 하고 이 모든 과정에 교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파워와 사람의 힘이 들어가죠. 근데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 이 서비스는 인간이 쓸 거니까. 자칫 이 서비스를 잘못 쓰거나 악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이펙트가 너무 크거든요. 그걸 방어하려고 하면 세이프티 이슈도 차단해야 되고 악용, 오용, 남용하는 걸 최소화해야 되다 보니 당연히 그런 사람 손을 거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부사장님과 함께 특이점이 도래한 초거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챗GPT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이해할 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챗GPT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컴퓨테이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GPU, 하드웨어, 서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성형 AI나 아니면 인공지능 쪽에서 이 인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뭐 부사장님의 재원 말씀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회사,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챗GPT와 같은 기술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를 구분을 해보면 맨 아랫부분에는 컴퓨터 인프라가 있어요. 하드웨어, GPU, NPU, TPU, 뭐 구글이 만든, 더 나가서는 수많은 반도체 칩셋, 메모리 칩셋이 있고 그 위에 LLM 기술이 얹히는 겁니다. 예. 근데 LLM이 그냥 얹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존에 만들어졌던 클라우드와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LLM이라고 불리는 파운데이션 모델, 아주 근간이 되는 모델이 있고요. 그 위에 LLM을 더욱더 튜닝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인 튜닝과 그리고 프람프트에 그냥 프람프트를 날리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함께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걸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라운딩 데이터를 집어넣고 파인 튜닝 아닌 세 번째 레이어의 기술이 있고 예.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소프트웨어, 즉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있죠. 이 LLM 기술을 가져다가 실제 사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기업은, 우리 한국은 어디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네 번째, 컴퓨터 인프라, 하드웨어 인프라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죠. 예. 전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 가지고 있고 예. 하니까. 그래서 맨 아랫부분에 대한 부분도 첫 번째 우리가 기존처럼 더욱더 AGI 시대, LLM 시대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칩셋이 필요하나 혹은 NPU와 같은 새로운 AI 칩셋이 필요하나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기존에 해오던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바로 LLM이죠. 사실 이제 LLM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 많지 않은 기업에 한국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습니다. 예. 네이버가 있고, 예. 카카오가 맞습니다. 있고, SK텔레콤 있고, 예. 삼성과 LG전자가 있잖아요. 예. 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LLM을 잘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플러스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네이버나 이런 쪽은 그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인프라나 하드웨어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본도 어쨌든 삼성이나 또 SKT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LLM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비록 대착에 실패했지만 타이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타이젠이 스마트폰은 실패했지만 가전 쪽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OS로서 그렇죠. 거듭날 수 있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라는 거죠. LLM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할 일이 많죠. 파인 튜닝과 그 안에 들어가는 그라운딩 데이터를 집어넣고 조정하는 일. 더 나아가서 특히 우리 한국의 장점인 전 세계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예. 마켓컬리, 카카오티, 그렇죠. 티맵, 당근마켓 계속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는 독보적이잖아요. 어쨌든 예.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라인은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기까지도 하고 예. 예. 그런 면에서 네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한국이 잘해왔고 그동안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 얘기는 전체를 정리하면 기존에 원래 잘해오던 하드웨어 인프라 만드는 쪽 더 나가서 맨 앞단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만드는 창의적인 부분들은 최근 우리 IT 스타트업이 잘해왔고 과거 전통 기업이 잘해왔던 것처럼 그걸 꾸준하게 AGI 시대에 맞게끔 더 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가 국뽕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객관적인 팩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근거 있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저 개인적으로는 불식된 듯 합니다. 또 말씀 중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말씀 주십시오. 아까 파인 튜닝 말씀하셨는데 사전 학습된 이제 프리트레인드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파인 튜닝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은 이미 LLM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LLM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학습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시킨 거고, 이건 끝난 거고요. 파인튜닝은 LLM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학습되어서 나온 LLM 위에 이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정의 이슈가 필요하네. 뭐는 말을 하게 하면 안 되고, 뭐는 진실성을 더 높이고, 뭐는 조금 더 창의성을 좀 낮춰야 되고, 이런 걸 조정하는 거라, 프리트레인드는 LLM을 학습하기 위한 개념을 말하고, 파인튜닝은 이미 학습되어서 돌아가는 LLM을 사용하는 과정의 오퍼레이션을 뜻합니다. 구분이 되죠. 케냐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건 그건 파인 튜닝입니까? 아니면은 그 강화학습 과정입니까? 강화학습과 파인튜닝은 또 달라요. 파인튜닝은 LLM을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 올리는 과정에 한번 정제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RLHF 강화학습은 이제 위에서 이미 답변을 다 했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든대. 얘가 마음에 든대. 이걸 고스란히 LLM에 내려서 학습의 부분 활용하는 거죠. 정리하죠. 프리트레인드는 만들기 위한, LLM을 만들기 위한 사전에 정리하는 거고, 이제 프리트레인드 끝났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LLM을 사용하는 과정에 사용자에게 이건 말하면 안 되고, 이건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조정이 필요한 건 파인 튜닝이고, 이미 벌써 사용자가 썼어. 프롬프트를 날려서 답변이 나왔어. 근데 이 답변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아서 부분 교정하는 게 맨 마지막에 있었던 강화학습이고. 챗GPT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챗GPT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이해 어디서 쓰여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